어머니, 침대 밑에 숨겨두신 건 손주 선물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네요. 새벽 5시 반, 자잘한 발소리에 잠이 깼다. 임신 36주 차의 배는 마치 작은 산처럼 온몸을 짓눌렀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가늘게 뜬 눈으로 침대 머리맡에 전자시계를 곁눈질했다. 형광 녹색 숫자가 5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큰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상체를 일으켜 침대 아래 놓인 실내화에 발을 밀어넣었다. 복도 끝에서 냉장고에 하얀 불빛이 새어나왔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아 발바닥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앞에 서서 반찬이 담긴 밀폐 용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다. 깍두기, 오이 무침, 콩나물 무침, 간장게장. 어머니의 손가락이 반찬통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모습은 마치 인수인계 목록이라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윤희야, 너 육개장 끓이는 법 배우고 싶다고 했지?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재료는 냉장고 2번째 칸에 넣어뒀다. 양지는 냉동실에 있고 무랑대파는 채소 칸에 있어. 평소 요리를 가르쳐 줄 때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니의 옷차림이었다. 집에서 입던 낡은 옷이 아니었다. 인디 핑크색 니트 카디건. 그건 어머니가 외출할 때나 입는 옷이었다. 지금은 고작 새벽 5시 반인데.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그제야 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얼굴에는 내가 영원히 속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특유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아버지 아침 사러 먼저 나간다. 명동에 있는 그 오래된 순대 국밥집 알지? 거긴 줄 서야 하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이 집에서는 질문을 많이 해봤자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건 오직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라고 말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눈빛뿐이었다. 남편 지훈 씨는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안방에서 나왔다. 나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육개장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 몇 개를 부쳐 식탁을 차렸다. 그가 식탁에 앉자 서재에 있던 시아버지도 걸어 나왔다. 시아버지의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다. 여권. 그 짙은 남색 수첩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기묘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지훈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미국에 있는 고모가 로스앤젤레스 병원에 입원했다는구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오늘 오후 비행기로 가서 좀 돌봐줘야겠다. 뭐라고? 나는 멍하니 숟가락을 허공에 멈췄다. 로스앤젤레스. 오늘 오후. 하지만 내 출산 예정일은 고작 3주 뒤였다. 36주면 이미 만삭이라 의사 선생님도 언제든 진통이 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저 예정일이 미국 일이 더 급해. 시어머니가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내 말을 낚아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김치를 입으로 가져가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내일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 생기면 119 부르면 되지 않니? 게다가 요즘 병원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굳이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훈 씨를 쳐다봤다. 그는 내 남편이자 이 아이의 아빠였다. 그라면 마땅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다. 젓가락으로 소고기 한 점을 집어 아주 천천히 씹을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지훈 씨. 내가 그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도 가는 거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내 어깨 너머 뒤쪽 창가에 머물러 있었다. 회사에서 2주 휴가 받았어. 고모가 나한테 해준 게 많은데 가봐야지. 그럼 나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36주, 홀로, 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만약 한밤중에 진통이 오면? 양수가 터지면? 만약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음식을 씹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창밖 아파트 단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청소차 음악 소리만 감돌았다. 나는 내가 2시간 동안 공들여 끓인 육개장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나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됐다. 넌 신경 쓰지 말고 태교나 해. 낳고 나면 돌아올 테니까. 오후 3시. 나는 현관에 서서 시부모님과 지훈 씨가 줄지어 신발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사람의 짐가방은 이미 문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큰 것 2개, 작은 것 하나.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에는 어머니가 롯데면세점에서 샀던 스카프가 묶여 있었다. 윤희야, 집에서 얌전히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어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당부했다. 쓰레기 제때 버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플라스틱, 금요일은 일반 쓰레기인 거 알지? 헷갈리지 말고. 알아요, 어머니.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다. 지훈 씨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만이라도 남으면 안 되냐고, 며칠만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되냐고. 하지만 차갑게 굳은 그의 여벌구를 보는 순간 목구멍에 걸린 말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3년이었다. 그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얻은 건 무엇인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명절이면 모든 제사 준비를 도맡고 시댁 친척들에게 차를 나르며 허리를 굽히는 일상.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지훈 씨의 귀가 시간과 점점 희미해지는 그의 눈빛뿐이었다. 엄마, 빨리요.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지훈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대답하며 나가려다 말고 갑자기 멈춰 섰다. 잠깐 뭐 하나 두고 나왔다. 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안방으로 되돌아가는 게 보였다.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가 쿵쿵거렸다. 2분 뒤 어머니가 다시 나왔다. 표정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다. 몸조리 잘해라. 하지만 나는 보았다. 어머니의 오른손 손바닥에 묻은 약간의 회색 먼지를. 마치 어딘가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를 꺼낸 듯한 흔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현관문 외시경 뒤에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쑥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해질 무렵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진행자가 신혼부부에게 웃으며 물었다. 남편분이 아내 발 마사지도 해주나요? 남편은 아내의 발을 소중하게 감싸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채널을 돌려버렸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 씨의 메시지였다. 보안 검색 통과했어. 나는 짧게 응, 이라고 답장한 뒤 전화기를 옆으로 던져버렸다. 마트에서 사온 삼계탕이라도 데워 먹으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충전 케이블이 무언가에 걸려 발이 꼬였다.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하얀색 케이블이 소파 모서리를 타고 미끄러지더니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쭈그려 앉았다. 36주 된 배 때문에 이 단순한 동작조차 고통스러웠다. 나는 거의 기괴하게 뒤틀린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침대 밑을 더듬거렸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충전 케이블이 아니었다. 이건 봉투. 나는 끙끙거리며 그것을 끌어냈다. 누런 서류 봉투였다.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입구는 투명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가기 직전 갑자기 안방으로 돌아가 2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손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연결되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노려보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열어봐. 나는 테이프를 뜯고 손을 집어넣었다. 먼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보험 증권이었다. 펼쳐보니 오른쪽 상단에 대형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었고 상품명에는 상해 사망보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장 금액은 5억 원. 피보험자 서윤희.
내 이름이었다. 수익자란에는 시어머니 김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보험 개시일은 작년 2월 17일. 작년 2월 17일이라니. 그게 무슨 날이었지?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엉킨 것 같았다. 2월 17일. 임신 사실을 확인했던 바로 그 주였다. 똑똑히 기억한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떴을 때 나는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며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그는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때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바쁜가 보지, 회의 중일 수도 있잖아. 남자는 원래 이런 일에 무딜 수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을 확인한 그 주에 내 앞으로 5억 원짜리 상해 보험을 들었다.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 무언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 다시 손을 넣었다. 접힌 A4 용지가 나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였다. 대출자는 김지훈. 대출 금액은 4억 2천만 원, 유용도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 구입 자금. 비고란에는 전세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용산구. 나와 지훈 씨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시댁은 용인이다. 용산구라면 서울 한복판인데 그가 언제 거기에 아파트를 샀다는 말인가? 4억 2천만 원이라니. 결혼 후 모은 돈을 다 합쳐도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지훈 씨의 옛날 태블릿 PC를 찾아냈다. 새 걸로 바꾼 뒤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지만 계정은 여전히 로그인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클라우드 백업을 열었다. 지훈 씨는 내가 이 기능을 쓸 줄 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대화 기록이 로딩되었다. 맨 위에 고정된 대화 상대의 이름은 영문자 J였다. 프로필 사진은 주황색 고양이. 나는 대화방을 눌렀다. 빽빽한 대화 기록들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으며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렸다. 어제 늦은 밤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다. 여보, 이쪽 일 해결되면 우리 떳떳하게 같이 살자. 여보. 그 두 글자를 쳐다보는 순간 고층 빌딩에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시야가 흐려지며 소리가 차단되었다. 여보라니, 그가 그 여자를 여보라고 불렀다. 일이 해결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무슨 일? 무엇을 해결해? 나는 억지로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눈을 찔렀다. 숨이 나, 보고 싶어. 여보 빨리 와, 콩콩이가 발로 찼어. 조금만 더 참아. 저쪽에 낳으면 빈털터리로 쫓아낼게. 집은 다 자기 줄 거야. 저쪽. 내가 바로 그 저쪽이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도 아이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 애만 낳으면 갖다 버릴 도구에 불과했다.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쿵 하고 발길질을 했다. 아주 세게, 마치 내게 무언가를 경고하듯이. 나는 불룩 솟은 배를 내려다보았다.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우리는 모두 속았어.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거실에는 불 하나 켜지 않아 휴대전화 화면만이 창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화 기록을 전부 읽었다. 3년 전부터 어제까지. 지훈 씨가 정수민이라는 그 여자와 만난 건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였던 셈이다. 아니, 제3자 축에도 묶이는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봉투, 보험 증권, 그리고 나가기 전 안방으로 되돌아갔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알고 있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 역시 공범이었다. 5억 원짜리 상해보험. 수익자는 시어머니 본인.
저쪽에 낳으면이라는 말, 나는 지금 36주다. 언제든 아이가 나올 수 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지훈 씨를 낳은 친어머니인데, 내가 뵌 아이는 당신 손자인데, 설마. 하지만 보험증권에는 내 이름과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하게 박혀 있었다. 보험 게시일은 내가 임신을 확인한 그 주였고, 추가된 특약은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및 입원비가 아니라 임신 중 상해 특별 약관이었다. 내가 출산 중에 사고를 당하면 시어머니는 5억 원을 챙긴다.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더라도 그녀는 손해볼 게 없다. 어차피 아이는 김씨 집안의 핏줄로 남을 테고 일을 마친 며느리인 나는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언제든 내쫓을 수 있으니까. 문득 결혼 초 시어머니가 나를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 데려가 웨딩 검진을 받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 의사는 자궁벽이 얇은 편인이 임신하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알겠다며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시켰다. 나는 그게 그저 옛날 분들의 방식인 줄 알았다. 젊을 땐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고지식한 생각인 줄만 알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녀는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욕실로 가야 해.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손뭉치처럼 흐물거렸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쏴아 쏟아져 내렸다. 왜 물을 틀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물소리로 내 울음소리를 덮고 싶었나 보다. 결혼 후 생긴 습관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우는 소리는 재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다. 뜨거운 물이 부푼 배 위로 흘러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얼굴, 튼 살로 얼룩진 배, 두 배는 굵어진 다리. 지난 3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나를 갈아 넣어 얻은 모습이 고작 이거였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증권, 그리고 바람난 남편. 안 돼. 나는 수도꼭지를 거칠게 잠갔다. 이러면 안 돼. 지금 울어서 뭐 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야 해.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목욕 가운을 걸쳤다. 맨발로 욕실을 나왔다. 거실 탁자 아래 서랍에는 예전에 쓰던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치고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다. 보험증권, 게시일, 보장금액, 수익자, 대출계약서, 금액, 주소, 비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이, 수민, 콩콩이, 여보. 그들이 미국으로 간 핑계, 고모의 입원. 출발 시간, 오늘 오후. 하나하나 모든 사실을 적어 내려갔다. 쓰다 보니 떨리던 손이 멈췄다. 뺨 위에서 눈물이 말라붙었지만 닿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조립되는 느낌이었다. 고장난 기계가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서윤이, 냉정해져. 너한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최대한 목소리가 평범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 앞으로 들어둔 보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부탁드립니다. 정보를 불러주자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10여 초간 이어졌다. 네, 서윤희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상해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5억 원이고요. 수익자는 김순자님, 계약자도 김순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그 보험 맞아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섞어 말했다. 남편이 좋은 거 드러났다고 하길래 구체적으로 뭐가 보장되나 해서요. 네, 주계약은 일반 상해 사망이고요. 3개월 전에 특약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기 상해 특별 약관인데요.
피보험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3개월 전. 3개월 전이면 내가 딱 28주, 임신 후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아이 베넷 저고리를 고르며 행복해하고 있었고, 지훈 씨와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몰래 내 보험에 임신 중 상해 특약을 추가했던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뱃속의 아이가 또다시 발로 찼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너 지켜줄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제2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지훈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3년째 그대로였다. 우리 결혼기념일과 그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 참 아이러니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쓰는 비밀번호가 나와 관련된 날짜라니. 그의 활동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댓글, 태그된 사진들. 마침내 6개월 전 게시물 하나에서 그가 좋아요를 누른 계정을 찾아냈다. 프로필 사진은 주황색 고양이였다. 정수민. 29세, 여의도 모 증권사 업무팀 대리, 모사립 여자대학교 졸업. 나는 공기계로 가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녀를 팔로우했다. 그녀의 계정은 전체 공개였다. 화면 가득 보정된 셀카와 명품 가방 사진들이 넘쳐났다. 사진을 하나씩 내릴수록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지훈 씨가 선물한 가방 사진에는 롯데면세점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어떤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셀카 배경에는 통유리 창과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이 보였다. 그곳은 용산구 그 아파트겠지? 우리 아이가 살아야 했을 집이 지금은 저 여자의 사진 배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내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찍은 사진이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살짝 부른 배를 비추고 있었다. 12주, 콩콩이 아빠 기다리는 중. 12주 그녀도 임신 중이었다. 임신부가 한 명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지훈 씨는 나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의 태아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남편을 연기하고 저 여자 앞에서는 진짜 사랑꾼 노릇을 했던 것이다.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기가 막혔다. 서윤이, 너 진짜 바보 천치구나. 3년 동안 아주 제대로 놀아놨어. 오후가 되자 가족 채팅방 알림이 울렸다. 지훈 씨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지훈 씨, 시부모님, 시누이까지 네 사람이 그 커다란 지구본 조형물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고모는? 고모가 위독하다며? 사진을 확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뜯어보았다.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새로 산 스포츠 재킷을 입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핫도그를 들고 있었다. 시누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갓산 듯한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뽐내고 있었다. 병문안을 간 사람들의 행색이 아니었다. 이건 완벽한 휴가였다. 나는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희야, 집 보일러 온도 좀 낮춰라. 전기세 아깝다. 18도로 맞춰도 충분해. 너 혼자 있는데 그렇게 높게 틀 필요 없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전기세.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 보일러 온도를 걱정하고 있다. 왜일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간다는 건 집에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다. 만약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면 그건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낮출게요. 그리고는 보일러 온도를 27도로 올렸다. 내가 틀고 싶은 만큼 틀 것이다. 어차피 공과금은 결혼 후 만든 공동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방을 뒤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보험은 우연일 수도 있고 대출도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녀가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화장대 세 번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전에 쓰던 모델이었다. 액정에는 잔뜩 흠집이 나 있었다. 전원을 켜보니 놀랍게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다. 메신저 앱을 열어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동창, 고향 친척, 미용실 원장 등등. 그러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 대화방을 눌러보니 2달 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몸이 많이 약한데 해산할 때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보험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선생님, 본인이 직접 손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연이 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운명이 제 갈 길 가도록 두면 됩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인연이 다했다니. 운명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두라니. 이건 점괘 같은 게 아니었다. 이건 손 안 대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사였다. 나를 집에 혼자 놔두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만약 밤에 진통이 오거나 양수가 터지거나 하혈이라도 하면 119가 제때 올 수 있을까? 일산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는 빨라도 20분, 차가 막히면 더 걸린다. 그녀는 직접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그저 운명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사고가 나기 딱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만이었다. 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나만 아는 비밀 클라우드 앨범에 저장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새 온 세상이 잠들고 저 멀리 한강변의 네온사인만이 남을 때까지. 새벽 2시, 나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무서워.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5분, 1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가만히 있어? 그게 다였다. 전화 한 통 없었다. 괜찮냐는 말도, 병원에 가보라는 말도 없었다. 만삭의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서 새벽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의 반응은 고작 따뜻한 물이나 마시라는 것이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이건 남편이 위급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엄마가 받지 않을 것 같아 초조해질 무렵이었다. 3년 전 지훈 씨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나왔었다. 엄마는 내가 분명 후회할 거라며 울부짖었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 후로 3년 동안 집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족 단톡방에 인사말 하나 남기는 게 전부였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부쩍 늙어 있었다. 엄마, 저예요. 입을 떼자마자 목이 메었다. 지난 5년의 죄책감, 서러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윤인이.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윤이 맞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막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보험, 남편의 외도, 상간녀, 무당과의 대화 내용까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억눌린 신음 같은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야기를 다 마친 뒤 수화기 너머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엄마가 욕을 할 줄 알았다. 그때 내 말 안 듣더니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겠냐? 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저 나직하게 말했다. 돌아오렴. 내 방은 그대로니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엄마, 죄송해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일단 너랑 아이부터 살리고 바에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계속 안 옮기고 놔뒀다. 만약에 내가 돌아오게 되면 절차가 조금이라도 간단할까봐. 3년이었다. 엄마는 줄곧 나를 위한 퇴로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노트에 한 줄을 적어 넣었다. 퇴로 확보 완료. 다음 단계는 변호사 선임이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새벽 4시에 상담 신청을 넣었다. 다음 날 오후 이민정이라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희 씨,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사안이.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 좀 특수하네요. 무슨 뜻인가요? 확보하신 증거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 차분했다. 그 보험 증권이 핵심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사고를 기대하고 예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건 보험 사기 미수, 더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나 유기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 미수. 내 인생에 이런 단어가 얽힐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녹취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시어머니와 무당의 대화 기록도 보조 증거는 되지만 시어머니가 보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하거나 고의로 산모를 방치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녹취. 할 수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더들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산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일찍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답장은 1초 만에 왔다. 안 된다. 고모 수술 아직 안 끝났어. 몸 조심하고 짜게 먹지 않으면 붓기 빠진다. 30분 뒤 신우이의 소셜미디어에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바닥에 박힌 유명한 별 모양 장식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밑에는 드디어 우상별 찾았다. 라는 멘트가 달려 있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고모가 수술 중이라는데 그들은 관광 중이었다. 두 번째, 전화 통화.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다. 여보세요? 윤이냐? 왜? 어머니. 나는 목소리를 조절해 최대한 기운 없고 힘든 척 연기했다. 오늘 넘어질 뻔했어요. 혼자 애 낳으려니 너무 무서워요. 넘어진 게 대수냐? 사지가 멀쩡하면 됐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 때는 지훈이 낳을 때 혼자 다 했다. 누가 도와줬는 줄 아니? 다 알아서 낳고 키우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다음 질문으로 유도했다. 어머니, 혹시 제 앞으로 보험 들어두신 거 없으세요? 만약에 저한테 진짜 무슨 일 생기면 보험금이라도 많이 나오나요? 수학이 넘어가 3초간 조용해졌다. 3초. 그 짧은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너는 쓸데없이 그게 왜 궁금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다. 딴 생각 말고 애나 얌전히 낳아. 그냥 알고 싶어서요. 됐다, 됐어. 나 지금 바쁘니까 끊는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녹음을 중지하고 다시 들어보았다. 완벽했다. 너는 쓸데없이 그게 왜 궁금하니?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보험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쟤나 얌전히 낳아라는 말은 마치 너는 아이 낳는 임무만 완수하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녹취록에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더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가방 2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출산 가방이었다. 신분증, 갈아입을 옷, 아기용품, 산모 패드까지 인터넷 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챙겼다. 다른 가방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의 종이 사본을 넣었다. 보험증권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대화 내용 캡처본,
통화 녹음이 담긴 USB, 그리고 내가 직접 자필로 쓴 상황 진술서까지. 진술서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만약 제가 출산 중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된다면 제 남편 김지훈과 시어머니 김순자를 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과 날짜를 적고 붉은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었다. 새벽 3시, 아랫배를 묵직하게 누르는 통증에 잠이 깼다. 가진통 때 느끼던 은근한 뻐근함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우며 점점 간격이 좁혀오는 진짜 고통이었다. 기어가듯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보니 속옷이 검붉게 젖어 있었다. 이슬이 비친 것이다. 심호흡하자. 당황하면 안 돼. 나는 119를 부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켜고 택시를 호출했다. 15분 뒤 택시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나는 출산 가방과 증거 가방, 2개의 가방을 들고 홀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당직 서던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지훈이 엄마, 이 새벽에 어디 가요? 구급차 불러줄까요? 아니요, 택시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최대한 걸음걸이가 평온해 보이도록 애썼다. 절대로 여기서 쓰러질 수 없었다. 내 발로 걸어 나가서 내 힘으로 병원에 가고 보란듯이 아이를 낳아야 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입구에는 이민정 변호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캐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직업적으로 냉철해 보였다. 내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증거 가방을 받아 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나는 배를 움켜쥐며 밀려오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견뎌냈다. 고통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아니요, 다 낳고 나서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제 아이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모든 걸 잃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직후 나는 간호사들에 의해 분만실로 실려 들어갔다. 14시간. 그 14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자궁이 수축할 때마다 누군가 칼로 내 몸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의사가 물려준 수건을 악물고 버텼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되어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갈아입을 옷을 챙겨줄 사람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구경을 하고 있을 테고, 지훈 씨는 다른 여자에게 치 쪽 일만 해결되면이라고 속삭이고 있을 테고, 나는 혼자서 여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산사가 귓가에 대고 힘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태아 심박동 모니터가 삑삑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만 되뇌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오후 5시 17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작은 생명체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 때문도 절망 때문도 아니었다. 우리가 둘 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축하합니다. 3.2kg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쭈글쭈글한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코는 나를 닮았고 눈썹은 아니, 아이는 누구도 닮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아이 자신일 뿐이었다. 내 아들. 나는 아이의 이름을 준우라고 지었다. 넓은 우주라는 뜻이다. 내 아들은 나처럼 숨막히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넓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입원실은 고요했다. 옆 침대 산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간호하고 있었지만 내 곁에는 변호사가 연결해준 임시 간병인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지훈 씨가 나타났다. 나는 준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문틈으로 꽃다발이 먼저 보였다. 꽃집에서 제일 비싼, 포장이 화려하다 못해 촌스러운 샴페인색 장미 꽃다발이었다. 지훈 씨가 꽃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지난 3년 동안 본 적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완벽한 남편 같은 그런 역겨운 미소. 여보, 고생했어. 그는 꽃병에 꽃을 꽂더니 아이 얼굴을 만져보려고 다가왔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내가 말했다. 그의 손이 멈칫했다. 응. 난 당신이 내 장례식 날짜 맞춰서 올 줄 알았는데.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훈 씨의 미소가 얼굴 위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애 낳고 힘들어서 예민해졌나 보네. 좀 쉬어. 그는 상황을 무마해보려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획 빼버렸다. 김지훈. 나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로스앤젤레스 구경은 재밌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롤러코스터는 짜릿했고,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사진 찍으니까 좋았어?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는 대답 대신 협탁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녹음 파일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너는 쓸데없이 그게 왜 궁금하니? 애나 얌전히 낳아. 이어서 더 예전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몸이 많이 약한데 해산할 때 혹시라도 잘못되면 무당, 인연이 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더니 이내 흑빛이 되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전구 같았다. 그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팔이 닿기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온 두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다. 그들 뒤로 이민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 씨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치 보고서를 읽듯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김지훈 씨, 귀하에 대해 보험 사기 미수 및 임산부 유기 치상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뭐라고요? 지훈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보험은 엄마가 든 거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상관이 없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용산구 아파트도 너랑 상관없고 정수민이라는 여자도 상관없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12주 된 애도 너랑 상관없니? 지훈 씨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한 발짝 다가섰다. 김지훈 씨, 서로 가시죠. 끌려나가면서 그가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한 가닥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 남자의 눈에서 두려움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보게 되었다. 나는 품에 안긴 준우를 내려다보며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가 이겼어. 같은 날 저녁, 시어머니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이 변호사를 통해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다. 시어머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해 세관을 통과하자마자 출구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미국에서 산 새 옷을 입고 명품 로고가 박힌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휴가를 즐긴 사람 특유의 홍조 띈 얼굴을 한 채였다. 김순자 씨, 보험 사기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 공항에서 경찰에게 잡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운명이 알아서 데려가리라 믿었던 며느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 무슨 보험 사기요? 그녀는 시치미를 떼려 했다. 난 그냥 며느리 앞으로 상해보험 하나 들어준 것뿐인데 보험 드는 것도 죄가 돼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데 해산할 때 혹시라도 잘못되면 인연이 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점쟁이한테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럼 임신 36주 된 며느리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여행 간 것도 그냥입니까? 경찰의 말투는 싸늘했다.
가족 단톡방에서 보일러 온도를 18도로 낮추라고 지시한 건 며느리의 생사 여부를 감시하려는 의도였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트렁크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트렁크가 넘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명품 화장품, 면세점 쇼핑백, 그리고 주황색 상자에 고급 리본이 묶인 새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그 스카프는 정수민, 지훈 씨의 아이를 뵌 미래의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었다. 김순자 씨, 일어나서 조사받으러 가시죠. 시어머니는 두 경찰관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갔다. 공항을 오가던 여행객들이 힐끔거렸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악덕 시어머니 임산부 며느리 살해 모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사회면 1위에 올랐다.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네티즌 수사대가 시어머니의 신상을 털어 탈탈 털었다고 했다. 젊은 시절 미용실을 하며 탈세했던 일, 딸의 가짜 학위 문제, 전 며느리 2명이 돈인 불명으로 유산했던 과거까지. 모든 흑역사가 낱낱이 파헤쳐져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사진과 함께 인터넷을 도배했다. 사회적 매장.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준우를 안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완벽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다. 보험 증권, 대출 계약서,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무당과의 대화,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진, 할리우드 인증샷 타임라인. 증거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피고석에 앉은 두 사람의 폐부를 찔렀다. 지훈 씨의 변호사는 보험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며 남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판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피고 김지훈 씨, 아내가 임신 36주 차에 홀로 집에 있을 때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훈 씨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 미국에 있는 아픈 친척을 병문안 갔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판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진을 들어보였다. 친척이 위독하다면서 로스앤젤레스 놀이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까? 지훈 씨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판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정수민의 소셜미디어 캡처본, 콩콩이 아빠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진이었다. 아내가 임신 중인 시기에 상간녀와 아이를 가졌군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내연녀의 거주지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지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그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판결 결과. 이혼 성립.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김지훈 명의로 된 용산구 아파트 포함. 피고의 중대한 유책 사유 및 원고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전액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미지급 시 법원이 강제 집행한다. 전 재산. 원래대로라면 상간녀가 살았어야 할 그 아파트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리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준우를 안고 법정을 걸어 나왔다. 겨울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눈부시고 따뜻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재판은 다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보험 사기 미수 및 살인 예비 음모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녀가 법정을 나설 때 입구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김순자 씨, 정말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아들의 외도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사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차 뒷좌석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다. 차창 너머로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과 끈질기게 따라붙는 휴대전화 카메라들이 보였다. 이 변호사가 전해준 바로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실명과 신상이 털리는 바람에 예전에 운영하던 미용실로 항해 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왔고 용인 본가의 친척들은 창피해서 문 밖 출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수미는 지훈 씨 명의의 아파트가 전처인 나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알았다. 수술 후 그녀는 하얀 바탕의 이미지와 함께 글을 올렸다. 김지훈, 이혼하면 나랑 결혼한다며? 그 집이 우리 집이라며?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내 애까지 지우게 만들어?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길 빌게. 그리고는 지훈 씨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지훈 씨는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 여의도 증권사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서성거렸지만 건물 로비에 들어서기도 전에 보안 요원에게 끌려 나왔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이봐요. 당신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까 당장 나가요. 지훈 씨는 빌딩 숲 앞에 서 있었다. 폭풍 후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한때는 광화문 대기업에 잘나가는 과장으로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누군가 회사 감사팀에 익명의 투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의 외도 사실, 법인 카드 유용, 재무 조작 의혹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한다고 했다. 외제차를 몰던 김지훈이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며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로 치킨 배달을 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나온 사람은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베이지색 홈웨어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우리 엄마였다. 엄마는 배달 조끼를 입고 헬멧을 삐딱하게 쓴 남자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총각, 낯이 익네. 어디서 봤더라? 지훈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치킨 봉투를 받아 들고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팁이야. 날 추운데 고생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엄마가 웃으며 해준 이야기다.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 못 알아보겠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준우를 안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했다.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다. 나는 준우와 함께 용산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대리석 현관, 거실의 통유리창, 아일랜드 식탁이 놓인 개방형 주방. 이곳에 타일 한 조각, 벽지 한 장까지 모두 다른 여자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이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 온도를 27도로 맞추는 것이었다. 틀고 싶은 만큼 실컷 틀었다. 이제 아무도 전기세 아깝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로 한 일은 냉장고 속 텅 빈 반찬통들을 싹 다 갖다 버린 것이었다. 마트에 가서 카트가 넘치도록 장을 봤다. 삼겹살, 깻잎, 순두부, 해장국, 양념. 계산대에서 2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았다. 새 커피 머신도 샀다. 이제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실 것이다. 한겨울에도 얼음 가득 채워서 결혼 전 싱글일 때 그랬던 것처럼. 준우는 아기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내가 직접 고른 하늘색 프레임의 침대 위로 모빌에 달린 별과 달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아이의 분홍빛 뺨 위에 내려앉았다. 보석함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결혼할 때 지훈 씨는 이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참고 견디며 현명하게 내조하면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과는 어땠나? 나는
그 인내 속에서 죽을 뻔했다. 반지를 금은방에 가져가 녹여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일주일 뒤 나는 목걸이 하나를 받았다. 얇은 금줄 끝에 준우라는 이름 2글자가 새겨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제 내 목에는 오직 이 목걸이 하나만 걸려 있다. 전입 신고를 하던 날 주민센터 직원이 새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세대주 서윤희, 세대원 김준우, 관계자. 오직 우리 2사람의 이름뿐이었다. 주민센터를 나서자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두툼한 겉사기에 쌓인 준우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입으로 거품을 보글거렸고 눈동자는 맑게 빛났다. 준우야.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강변북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눈송이가 어깨 위로,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아 차가운 물방울이 되었다. 한강 물은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은 마치 거대한 스노볼 같았다. 3년 전 나는 결혼이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았다. 이제는 안다. 그건 그저 잘못된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다.